서울의 밤은 언제나 화려함과 비정함이 공존한다. 늦가을의 차가운 바람이 고층 빌딩 숲 사이를 스치며 울부짖었고 넌 사인의 불빛은 깨진 다이아몬드처럼 거리를 수놓고 있었다. 그 차가운 공기 속에서 상류층의 심장부라 불리는 임페리얼 호텔의 거대한 회전문 앞에는 한 여자가 조각상처럼 고요히 서 있었다. 한수인. 그녀는 베이지색 트렌치코트 깃을 가볍게 여미며 황금빛 돔 아래로 미끄러지듯 들어오는 최고급 세단들을 무심한 눈길로 바라보았다. 화려하게 치장하지 않았음에도 그녀에게서는 기묘한 아우라가 뿜어져 나왔다. 마치 깎아지른 절벽 끝에서 홀로 피어난 난초처럼 위태로우면서도 고고한 기품이 서려 있었다. 칠흑 같은 긴 머리카락은 단정하게 묶여 그녀의 하얀 목선을 드러냈고 깊이를 알 수 없는 눈동자는 소란스러운 주변 풍경과 단절된 채 침착함을 유지하고 있었다. 오늘은 그녀와 강민혁이 만난 지 3주년이 되는 날이자 그가 언론 앞에서 그녀를 약혼녀로 공식화하겠다고 약속한 날이었다. 그러나 MK그룹의 긴급 이사회는 예정된 시간을 넘겨 계속되었고 수인은 화려하지만 공허한 이 공간에 홀로 남겨져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때 호텔 회전문이 거칠게 돌아가며 두 남자가 튀어나왔다. 값비싼 명품 슈트를 걸쳤지만 색배합은 조잡했고 몸에선 독한 양주 냄새가 진동했다. 천박한 웃음소리가 우아한 호텔 로비의 정적을 깨뜨렸다. 앞장선 남자는 붉게 달아오른 얼굴로 비틀거렸고 뒤따르는 남자는 뱀처럼 교활한 눈빛으로 주변을 훑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부하 지위에 취해 세상 모든 것이 자신들의 유흥거리라 착각하고 있는 듯했다. 붉은 얼굴의 남자가 발레 파킹을 하던 직원의 어깨를 거칠게 밀쳤지만 사과는커녕 욕설을 내뱉었다. 그러다 그의 흐릿한 시선이 대리석 기둥 옆에 홀로 서 있는 수인에게 꽂혔다. 먹잇감을 발견한 하이에나처럼 두 남자의 눈빛이 번들거렸다. 수인은 본능적으로 등줄기가 서늘해짐을 느꼈다. 수많은 위협 속에서 살아남으며 단련된 감각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두려움을 내비치는 대신 차가운 시선으로 고개를 돌려 대로변을 응시했다. 무시. 그것이 그녀가 보낼 수 있는 최대한의 점잖은 거절이었다. 그러나 술과 오만에 절어있는 그들에게 침묵은 도발로 받아들여졌다. 두 남자는 비틀거리며 수인에게 다가왔다. 붉은 얼굴의 남자가 수인의 코앞까지 다가와 역겨운 술 냄새를 풍기며 입을 열었다. 에오이, 거기 예쁜 아가씨. 혼자서 뭐 해? 파트너라도 기다리나? 아니면 바람 맞은 거야? 그는 희죽거리며 금반지가 주렁주렁 달린 손을 뻗어 수인의 뺨 옆으로 흘러내린 머리카락을 만지려 했다. 수인은 날렵하고 절도 있는 동작으로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남자의 손은 허공을 갈랐다. 그녀의 눈매가 날카로워졌다. 자중해 주시죠. 전 그쪽 분들을 모르고 대화할 생각도 없습니다. 길을 비켜주세요. 낮지만 또렷한 목소리였다. 그 속에는 명백한 경고가 담겨 있었다. 하지만 거절당한 남자의 자존심은 끌어올랐다. 뒤에 서 있던 마른 체구의 남자가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거들었다. 튕기기는 딱 봐도 견적 나오는데 이런 시간에 여기서 이러고 있으면 뻔한 거 징후 아니야. 몸값도 높이려고 수작 부리지 마. 오빠가 돈은 많거든. 그는 안주머니에서 두툼한 현금 뭉치를 꺼내 수인의 눈앞에서 흔들었다. 5만 원권 지폐들이 가을 낙엽처럼 힘없이 바닥으로 흩날렸다. 그 광경은 모욕적이고 처참했다. 호텔 입구를 오가던 사람들의 시선이 그들에게 쏠렸다. 수인의 발치에 떨어진 돈다발. 그것은 그들이 사람을, 특히 여성을 어떻게 대하는지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였다. 수인은 바닥에 흩어진 돈을 내려다보았다. 분노보다는 연민이 먼저 들었다. 돈이면 다 된다고 믿는 저 천박한 사고방식이 역겨웠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두 남자를 똑바로 응시했다. 그 돈 챙겨두시는 게 좋을 겁니다. 술 깨는 약을 샀거나 유능한 변호사를 선임하는 데 쓰셔야 할 테니까요. 계속 이런 식으로 행동하시면 그 돈을 쓸 기회조차 없어질지도 모릅니다. 그녀의 차가운 일갈에 붉은 얼굴의 남자가 폭발했다. 이 계집애가 감히 누구한테 훈계질이야. 내가 누군지 알아? 대한건설 부사장이야. 내가 손가락 하나만 까딱하면
너 같은 건 서울 바닥에서 매장시킬 수 있어. 남자가 소리를 지르며 수인의 팔목을 낚아채려 달려들었다. 수인이 몸을 틀어 피하려는 찰나 멀리서 맹수의 포효 같은 낮은 엔진음이 들려왔다. 강렬한 헤드라이트 불빛이 어둠을 가르고 호텔 로비를 비췄다. 검은색 마이바흐 에시고 오심. 칠흑 같은 차체가 미끄러지듯 들어와 그들 바로 앞에 멈춰섰다. 그 압도적인 위용에 주변의 공기가 순간 얼어붙었다. 운전석에서 내려 문을 열어줄 새도 없이 뒷좌석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밖으로 걸어 나왔다. 강민혁. 완벽하게 재단된 블랙 슈트가 그의 다부진 체격을 감싸고 있었다. 조각 같은 외모였지만 그 표정은 북극의 빙하처럼 차가웠다. 깊고 어두운 눈동자가 현장을 한번 훌짜 소란스럽던 로비는 거짓말처럼 고요해졌다. 그의 시선이 수인과 그녀를 위협하던 두 남자에게 머무르자 주변의 온도가 급격히 떨어지는 듯했다. 민혁의 뒤로 건장한 경호원 4명이 그림자처럼 따라붙어 순식간에 인간 장벽을 만들었다. 민혁은 아무 말 없이 수인에게 다가갔다. 방금 전까지 뿜어내던 살벌한 기운은 온데간데 없이 수인을 바라보는 그의 눈빛은 짙은 걱정과 애정으로 가득 찼다. 괜찮아, 늦어서 미안해. 그는 조심스러운 손길로 흐트러진 수인의 머리카락을 정리해 주었다. 수인은 작게 고개를 끄덕이며 안도했다. 하지만 민혁의 시선은 다시 두 남자에게로 향했다. 그 순간 그의 눈빛은 다시 맹수의 그것으로 돌변했다. 아직 상황 파악이 덜 된 붉은 얼굴의 남자는 술기운을 빌려 소리쳤다. 네온 또 뭐야. 영웅놀이라도 하겠다는 거야. 꺼져, 이 여자는 우리가 먼저 찍었어. 민혁은 대꾸하지 않았다. 대신 가슴 포켓에서 행거치프를 꺼내 수인의 머리카락을 만졌던 자신의 손끝을 천천히 닦아냈다. 마치 오물을 만진 것처럼. 그리고 그 손수건을 바닥에 떨어진 돈다발 위로 툭 던졌다. 김 실장. 민혁의 낮은 목소리가 울리자 뒤에서 대기하던 비서가 즉시 앞으로 나와 고개를 숙였다. 대한건설. 그리고 이 두 사람에 대해 낱낱이 조사해. 내일 해가 뜨기 전까지 서울의 비즈니스 지도에서 그 회사 이름을 지워버려. 그의 목소리는 너무나도 평온해서 오히려 더 공포스러웠다. 그리고 이자들에게 똑똑히 가르쳐줘. 강민혁의 사람에게 손을 댄 대가가 무엇인지. 강민혁이라는 이름이 나오는 순간 두 남자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사라졌다. 술이 확 깨는 듯 다리가 후들거렸다. 대한민국 경제를 쥐락펴락하는 MK그룹의 총수 미다스의 손이자 냉혈한 그들이 건드린 것은 단순한 여자가 아니라 건드려서는 안 될 영린이었다. 강 회장님, 아이고 저희가 눈이 멀었습니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두 남자는 바닥에 납작 엎드려 비굴하게 빌기 시작했지만 민혁은 그들에게 시선조차 주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재킷을 벗어 수인의 어깨에 덮어주고는 그녀를 감싸 안으며 차 쪽으로 이끌었다. 가자, 저녁은 집에서 먹어야겠군. 마이바흐의 문이 닫히고 차가 부드럽게 출발했다. 뒤에 남겨진 것은 공포에 질려 절규하는 두 남자와 그들을 차가운 눈으로 내려다보는 경호원들 뿐이었다. 밤은 깊어가고 있었지만 진짜 폭풍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마이바흐의 내부는 바깥 세상과 완벽하게 단절된 듯 고요했다. 최고급 가죽 시트의 부드러운 질감과 은은하게 퍼지는 우드 향이 공간을 채우고 있었지만 그 안에 흐르는 기류는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처럼 위태로웠다. 창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야경은 마치 흘러내리는 빛의 강물처럼 보였으나 뒷좌석에 앉은 두 사람에게는 그 아름다움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강민혁은 굳게 입을 다문 채 창밖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의 턱 근육이 간헐적으로 꿈틀거리는 것으로 보아 그는 지금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누르기 위해 필사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이 분명했다. 무릎 위에 올려진 그의 주먹은 하얗게 질릴 정도로 꽉 쥐어져 있었고 손등에는 푸른 힘줄이 도드라져 있었다. 그것은 단순히 약혼녀가 희롱당했다는 사실에 대한 분노를 넘어 자신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을 지키지 못했다는 자책감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한수인은 그런 민혁의 옆에 얼굴을 조용히 바라보았다. 그녀는 방금 전 겪은 불쾌한 사건에도 불구하고 놀라울 정도로 차분했다.
사실 그녀에게 그런 종류의 위협은 낯선 것이 아니었다. 대외적으로는 그저 평범한 유학파 출신의 재원으로 알려져 있었지만 사실 그녀는 국제금융시장에서 로즈라는 코드네임으로 활동하는 전설적인 기업 구조조정 전문가이자 전략 컨설턴트였다. 수많은 적대적 인수합병과 기업 간의 치열한 암투 속에서 살아남은 그녀에게 술 취한 건달 2명의 위협 따위는 길가에 널린 돌멩이보다 하찮은 일이었다. 만약 민혁이 나타나지 않았더라도 그녀는 가방 속에 숨겨둔 호신용 스프레이나 관절을 꺾는 제압술로 그들을 충분히 처리할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민혁이 자신을 위해 분노하고 나서는 그 순간이 싫지 않았다. 아니, 오히려 그가 보여준 맹목적인 보호 본능에 가슴 한구석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민혁 씨, 수인이 부드러운 목소리로 정적을 깨뜨렸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민혁의 꽉 쥔 주먹 위에 자신의 손을 포개었다. 그녀의 손길이 닿자 민혁의 어깨가 움찔하며 반응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수인을 바라보았다. 눈동자에 서려있던 살기는 순식간에 사라지고 깊은 슬픔과 미안함만이 그 자리를 대신했다. 손 아프잖아요. 그만 힘 풀어요. 수인은 그의 손가락을 하나하나 펴주며 나직이 속삭였다. 민혁은 한숨을 내쉬며 그녀의 손을 맞잡았다. 그의 손바닥은 뜨거웠고 조금 떨리고 있었다. 그는 수인의 손을 자신의 입술로 가져가 가볍게 입을 맞추었다. 그것은 맹세이자 사과였고 동시에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겠다는 무언의 약속이었다. 내가 조금만 더 일찍 도착했더라면 그런 쓰레기들이 당신 근처에 얼씬도 못하게 했을 텐데 면목이 없어. 민혁의 목소리는 잠겨 있었다. 수인은 고개를 저으며 옅은 미소를 지었다. 당신 탓 아니에요. 그리고 난 괜찮아요. 당신이 왔잖아요. 그거면 충분해요. 그녀의 단단한 위로에 민혁의 표정이 조금 풀렸다. 하지만 그의 눈빛 깊은 곳에는 여전히 차가운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그는 오늘 밤 일을 결코 가볍게 넘길 생각이 없었다. 수인을 건드린 대가가 얼마나 혹독한지 그들은 뼈저리게 깨닫게 될 것이었다. 한편 임페리얼 호텔 앞은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듯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다. 민혁이 떠난 자리에는 김 실장과 경호원들이 남아 뒤처리를 진행하고 있었다. 바닥에 엎드려 있던 두 남자는 이제 경호원들에 의해 강제로 일으켜 세워진 상태였다. 그들의 얼굴은 공포와 절망으로 일그러져 있었고 값비싼 슈트는 흙먼지와 구겨짐으로 볼품없이 변해 있었다. 김 실장은 안경을 치켜 올리며 태블릿 PC 화면을 차가운 눈으로 훑어보았다. 그의 손가락이 화면 위를 빠르게 움직일 때마다 대한건설과 두 남자의 운명은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었다. 그는 감정이 거세된 기계처럼 무미건조한 목소리로 어딘가에 전화를 걸었다. 네, 접니다. 회장님 지시사항입니다. 지금 즉시 대한건설에 대한 모든 자금 지원을 중단하십시오. 진행 중인 프로젝트 대출금도 전액 회수 조치하고 하청 업체들에게도 거래 중단을 통보하세요. 이유는 설명할 필요 없습니다. MK그룹의 블랙리스트에 올랐다는 사실 하나면 충분합니다. 전화통화 내용은 칩 스피커폰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고요한 밤공기를 타고 두 남자의 귀에 또렷하게 박혔다. 대한건설 부사장이라 자칭했던 붉은 얼굴의 남자는 다리가 풀려 다시 바닥에 주저앉았다. 자금줄이 막히고 거래처가 끊긴다면 중견건설사 하나가 무너지는 것은 시간 문제였다. 그것도 단 하룻밤 사이의 말이다. 예, 김 실장님, 제발 살려주십시오. 제가 술에 취해 미쳤었나 봅니다.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남자는 김 실장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애원했다. 눈물과 콧물로 범벅이 된 그의 얼굴은 처참하기 그지없었다. 옆에 있던 마른 남자 역시 사색이 되어 손이 발이 되도록 빌고 있었다. 하지만 김 실장은 혐오스러운 벌레를 보듯 그들을 내려다보며 발을 빼냈다. 기회는 아까 회장님께서 주셨을 때 잡으셨어야죠. 이미 늦었습니다. 그리고 당신들의 개인 비리 자료 횡령 및 성추문 관련 증거들도 방금 검찰과 언론사에 넘겼습니다. 내일 아침 뉴스에서 뵙게 되겠군요. 김 실장의 말은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회사의 부도뿐만 아니라 사회적 매장 그리고 감옥행까지 확정된 것이었다. 절망에 빠진 두 남자는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냈다. 그들이 믿는 유일한 뒷배, MK그룹과 경쟁 관계에 있는 라이벌 기업의 임원인 초혜 이사에게 전화를 걸기 위해서였다. 떨리는 손으로 단축 번호를 누르자 신호음이 몇 번 울리더니 상대방이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최 이사님, 접니다. 박 부사장입니다. 큰일 났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수화기 너머에서는 시끄러운 음악 소리와 여자의 웃음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최 이사는 프라이빗 클럽에서 유흥을 즐기고 있는 듯했다. 그의 목소리는 나른하고 짜증 섞여 있었다. 이 시간에 무슨 일이야 분위기 깨게. 이사님, 그게 제가 실수를 좀 했습니다. 임페리얼 호텔 앞에서 어떤 여자랑 시비가 붙었는데 그게 하필이면 MK 강민혁 회장의 여자였습니다. 지금 강 회장이 우리 회사를 박살내려고 합니다. 이사님께서 좀 막아주십시오. 박 부사장은 횡설수설하며 상황을 설명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수화기 너머의 배경음악 소리마저 멈춘 듯한 적막감이 감돌았다. 그리고 이내 최 이사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까와는 전혀 다른 얼음장처럼 차갑고 냉정한 목소리였다. 강민혁을 건드려 네가 드디어 미쳤구나. 아, 이사님, 잘 들어. 난 너 같은 사람 모르는 거야. 우리 사이에 무슨 거래가 있었는지, 네가 내 지시로 무슨 짓을 했는지 난 전혀 기억이 안 나네. 아니, 없었던 일이야. 이사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제가 이사님을 위해 한 일이 얼만데 이러시면 안 되죠. 예. 박 부사장은 절규하듯 소리쳤지만 돌아온 것은 비정한 대답뿐이었다. 시끄러워. 괜히 내 이름까지 먹칠하지 말고 혼자 조용히 가라. 다시는 내 번호로 연락하지 마. 뜨. 매정한 끊김. 신호음만이 허공에 울려 퍼졌다. 박 부사장은 힘없이 휴대전화를 떨구었다. 액정이 바닥에 부딪혀 산산조각이 났다. 마치 그의 인생처럼. 믿었던 뒷배마저 사라진 그들은 이제 도간에 든 쥐신세가 되었다. 김 실장은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보고 있었다는 듯 싸늘한 미소를 지었다. 그는 경호원들에게 눈짓을 보냈다. 이 쓰레기들 눈에 띄지 않게 치워. 경찰서로 넘기기 전에 예절 교육부터 다시 시켜야겠어. 경호원들이 거칠게 두 남자를 끌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그들의 비명소리는 멀어지는 자동차 소리에 묻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김 실장은 옷매무새를 다듬고는 다시 태블릿 PC를 켜서 민혁에게 보고 메시지를 전송했다. 처리 완료했습니다. 최 이사와의 연결 고리도 확인되었습니다. 차 안에서 메시지를 확인한 민혁의 눈매가 가늘어졌다. 수인은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댄 채 잠든 척하고 있었지만 그녀의 긴 속눈썹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그는 눈치채지 못했다. 그녀 역시 상황이 단순한 해프닝으로 끝나지 않을 것임을 직감하고 있었다. 대한건설의 배후에 최 이사가 있다는 것은 이번 일이 단순한 우연이 아닐 수도 있다는 합리적인 의심을 가능하게 했다. 최 이사는 호시탐탐 MK그룹의 약점을 노리는 하이에나 같은 존재였다. 만약 그들이 수인의 존재를 미리 알고 의도적으로 접근한 것이라면 이것은 전면전의 서막일 수도 있었다. 민혁은 잠든 수인의 이마에 다시 한번 입을 맞추며 다짐했다. 그 어떤 더러운 수작이 다가오더라도 그녀만은 반드시 지켜내겠노라고. 그리고 필요하다면 자신의 모든 권력을 동원해 그들을 짓밟아버리겠다고. 밤은 더욱 깊어지고 도시는 화려한 불빛 뒤에 숨겨진 추악한 욕망들을 감춘 채 침묵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 침묵은 폭풍전야의 고요함일 뿐이었다. 두 사람을 둘러싼 거대한 음모의 수레바퀴는 이미 구르기 시작했다. 서울의 화려한 스카이라인이 내려다 보이는 강남의 한 고급 오피스텔. 어둠이 차에 가시지 않은 새벽녘. 이곳의 주인인 최명석 이사는 초조한 듯 거실을 서성이고 있었다. 그의 손에는 반쯤 타들어간 시가가 들려 있었고 탁자 위에는 비워진 양주병이 뒹굴고 있었다. 바닥에는 산산조각난 크리스털 잔의 파편들이 어지럽게 흩어져 있어 그의 심리 상태가 얼마나 불안정한지 대변해주고 있었다. 그는 MK그룹의 반개 혈족이자 이사회의 핵심 멤버였지만 항상 강민혁의 그늘에 가려져 2인자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었다.
그는 오랫동안 강민혁을 끌어내리고 그룹의 패권을 차지할 야망을 품어왔다. 어젯밤 자신의 수족과도 같은 대한건설 박 부사장을 시켜 강민혁의 약혼녀를 건드려보려 했던 것도 그 야망의 일환이었다. 여자를 이용해 스캔들을 만들고 그것을 빌미로 강민혁의 도덕성에 흠집을 낼 계획이었다. 하지만 계획은 처참하게 실패했다. 박 부사장의 연락이 끊긴 시점부터 그는 직감했다. 강민혁이 움직였다는 것을. 그 냉혈한이 자신의 수족들을 제거하는 건 시간 문제였다. 최 이사는 공포에 질려 입술을 깨물었다. 강민혁이 배우인 자신까지 찾아내는 건 불보듯 뻔한 일이었다. 이대로 당할 수는 없어. 앉아서 죽을 바에야 먼저 목을 물어뜯어야 해. 최 이사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집어들었다. 화면에 뜬 이름은 황 기자. 뒷골목 정보지 일명, 찌라시를 전문으로 다루는 삼류 인터넷 언론사의 대표이자 돈만 주면 없는 사실도 만들어내는 하이에나 같은 자였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기도 전에 상대방이 전화를 받았다. 예 이사님, 이 새벽에 이 새벽에 무슨 일이십니까? 잠에 취한 듯 껄끄러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최 이사는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목소리를 낮췄지만 그 말투에는 다급함과 도끼가 서려 있었다. 황 기자 지금 당장 작업 하나 들어가야겠어. 아주 큰 건이야. 강민혁 회장 건이다. 강민혁이라는 이름에 수화기 너머의 침묵이 잠시 흘렀다. 그 이름이 가진 무게감을 황 기자 역시 잘 알고 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최 이사는 그에게 생각할 틈을 주지 않았다. 돈은 부르는 대로 주겠네. 대신 조건이 있어. 지금 당장 기사를 내보내. 내용은 강민혁이 만나는 여자가 화류계 출신의 꽃뱀이라는 거야. 어젯밤 임페리얼 호텔에서 난동을 피우다 쫓겨났다고 써. 사진은 내가 보낸 걸 합성해서 쓰고. 최 이사는 박 부사장이 상황 보고를 위해 몰래 찍어보냈던 현장 사진 몇 장을 전송했다. 흐릿하게 찍힌 사진 속에서 수인은 남자들에 둘러싸여 있었고 교묘하게 편집하면 마치 그녀가 남자들과 유흥을 즐기거나 시비가 붙은 것처럼 보이게 만들 수 있었다. 강민혁이 알면 우린 다 죽습니다, 이사님. 황 기자가 머뭇거리며 대답했다. 어차피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야. 강민혁이 손 쓰기 전에 여론을 먼저 흔들어놔야 우리가 산다고 대중은 진실 따위 관심 없어. 자극적인 제목과 사진 한 장이면 충분해. 개떼처럼 물어뜯게 만들란 말이야. 최 이사의 고함에 황 기자는 결국 수긍했다. 입금 확인 문자가 울리자마자 어둠 속에서 키보드를 두드리는 소리가 독사처럼 퍼져나갔다. 진실은 왜곡되고 피해자는 가해자로 둔갑하는 순간이었다. 같은 시각 강민혁의 펜트하우스 통유리 창을 통해 쏟아지는 아침 햇살이 넓은 침실을 부드럽게 감싸고 있었다. 순백의 침구 속에 파묻혀 있던 한수인은 눈살을 찌푸리며 천천히 눈을 떴다. 낯선 천장이었지만 옆에서 느껴지는 온기와 익숙한 향기가 그녀를 안심시켰다. 그녀는 고개를 돌려 아직 잠들어 있는 민혁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잠든 그의 얼굴은 무장 해제된 소년처럼 순수해 보였다. 평소의 냉철하고 날카로운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수인은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그의 헝클어진 앞머리를 쓸어 넘겼다. 어젯밤의 악몽 같았던 기억들이 떠올랐지만 지금 이 순간의 평온함이 그것들을 덮어주었다. 그녀가 침대 옆 탁자에 놓인 휴대전화를 확인하려던 찰나 화면에 수십 개의 알림이 폭주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부재중 전화 메시지, 그리고 뉴스 앱의 속보 알림들. 그녀의 미간이 좁혀졌다. 불길한 예감이 엄습했다. 단독, MK그룹 강민혁 회장의 숨겨진 연인. 알고 보니 강남 유흥가 출신, 충격. 임페리얼 호텔 난동 사건의 전말. 재벌 회장의 여자가 조폭과 연루, 포토베일에 쌓인 그녀 화려한 밤의 여왕인가 신데렐라가 자극적인 헤드라인들이 화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기사 내용은 참담했다. 그녀를 신분 상승을 노리고 강민혁에게 접근한 꽃뱀으로 묘사하고 있었으며 어젯밤의 피해 사실은 쌍방폭행과 치정 싸움으로 교묘하게 왜곡되어 있었다. 심지어 모자이크 처리된 사진은 악의적으로 편집되어 그녀가 마치 가해자인 것처럼 보였다. 수인의 손이 덜덜 떨렸다. 분노보다는 황당함이 앞섰다.
그녀는 침착하려고 노력하며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그때 곁에 있던 민혁이 뒤척이며 눈을 떴다. 그는 수인의 굳어버린 뒷모습을 보고 이상함을 감지했다. 수인아,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민혁이 상체를 일으키며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수인은 말없이 휴대전화를 그에게 건넸다. 화면을 들여다본 민혁의 눈동자가 순식간에 커지더니 이내 무섭게 가라앉았다. 잠기운은 단번에 달아났고 방 안의 공기가 서늘하게 얼어붙었다. 이런 개자식들이. 민혁은 낮은 목소리로 으르렁거렸다. 그는 즉시 자신의 휴대전화를 집어들어 어딘가로 전화를 걸려 했다. 그의 손가락은 분노로 인해 하얗게 질려 있었다. 김 실장 연결해 당장 이 기사 쓴 언론사 폐간시켜. 그리고 관련된 놈들 모조리 잡아들여.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할 수 있는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해. 아니, 법보다 더 무서운 게 뭔지 보여줘. 하지만 수인이 그의 손목을 잡았다. 민혁은 의아한 눈빛으로 그녀를 쳐다봤다. 수인의 표정은 놀라울 정도로 차분했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고 오히려 냉철한 이성이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지금 약혼녀 한수인이 아닌 전략가 로즈의 모드로 전환해 있었다. 잠깐만요, 민혁 씨. 진정해요. 지금 진정하게 생겼어. 저 쓰레기들이 당신을 모욕하고 있잖아. 내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지는 거예요. 지금 기사를 내리고 고소한다고 해서 이미 퍼진 소문이 사라지진 않아요. 오히려 대중은 우리가 무언가를 감추려 한다고 생각할 거예요. 돈으로 입을 막았다는 프레임에 갇히게 된다고요. 수인의 논리 정연한 말에 민혁의 행동이 멈췄다. 그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그녀의 말을 경청했다. 수인은 침대에서 일어나 가운을 걸치며 창가로 다가갔다. 그녀는 복잡한 서울 시내를 내려다보며 머릿속으로 빠르게 계산을 시작했다. 타이밍이 너무 절묘해요. 어젯밤 사건이 있고 나서 불과 몇 시간 만에 이렇게 조직적으로 기사가 떴어요. 이건 단순한 기자의 단독 보도가 아니에요. 누군가 배후에서 사주한 거예요. 우리의 대응을 기다리고 있는 덫이라고요. 배후 짐작하는 놈이 있어. 최명석 이사, 어제 그놈들이 믿고 설치던 게 최 이사 라인이었지. 민혁이 이를 갈며 말했다. 맞아요. 그쪽에서 먼저 선수를 친 거예요. 우리가 자신들의 치부를 드러내기 전에 진흙탕 싸움으로 끌고 가서 본질을 흐리려는 수작이죠. 지금 우리가 화를 내며 날뛰면 그들은 그걸 즐기며 더 자극적인 가짜뉴스를 쏟아낼 거예요. 수인은 뒤를 돌아 민혁을 똑바로 응시했다. 아침 햇살을 등진 그녀의 모습은 강인하고 아름다웠다. 민혁 씨, 나를 믿어요. 당신의 힘을 의심하는 게 아니에요. 다만 이 싸움은 주먹이 아니라 머리로 해야 해요. 그들이 원하는 대로 반응해주지 말자고요. 민혁은 잠시 침묵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언제나 수인의 현명함과 통찰력을 존중해왔다. 그녀는 그가 아는 그 누구보다도 똑똑하고 강한 여성이었다. 그럼 어떻게 할까? 당신 뜻대로 할게. 수인의 입가에 서늘한 미소가 번졌다. 기사는 내버려 두세요. 아니, 오히려 더 퍼지게 두세요.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오르도록 놔두는 거예요. 대중의 관심이 최고조에 달할 때까지 기다려요. 적들이 승리감에 취해 방심하고 더 큰 실수를 저지르도록 유도하는 거죠. 그녀는 테이블 위에 놓인 태블릿 PC를 켜고 캘린더를 확인했다. 3일 뒤가 MK그룹 창립 50주년 기념 파티죠. 그날이 디데이예요.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는 그 자리에서 최 이사가 파놓은 무덤에 그 자신을 밀어 넣을 거예요. 그때 현관 벨소리가 울리고 김 실장이 들어왔다. 그의 표정 역시 굳어 있었지만 민혁과 수인의 침착한 모습을 보고 의외라는 듯 눈을 깜빡였다. 회장님, 기사 보셨습니까? 법무팀을 소집했습니다. 즉시 대응할까요? 민혁은 소파에 앉아 다리를 꼬며 여유로운 표정으로 손을 저었다. 아니, 김 실장. 법무팀은 대기만 시켜. 지금부터는 공식 대응을 자제한다. 사실무근이라는 뻔한 반박 보도자료조차 내지 마. 침묵해. 네, 하지만 그러면 여론은 뒤집으면 그만이야. 지금부터 수인이 아니 내 약혼녀의 지시에 따른다. 우리는 3일 뒤 파티를 위한 특별한 쇼를 준비할 거야. 수인이 김 실장에게 다가갔다. 그녀의 눈빛은 작전 지시를 내리는 지휘관처럼 예리했다. 김 실장님, 부탁드릴 게 있어요.
우선 최명석 이사와 황 기자의 금융거래 내역을 확보해 주세요. 대포통장을 썼겠지만 김 실장님 능력이라면 추적 가능하시겠죠. 그리고 어젯밤 호텔 로비의 CCTV 원본 삭제되기 전에 반드시 확보하셔야 해요. 조작된 영상이 아니라 원본이요. 김 실장은 수인의 전문적인 지시와 카리스마에 압도되어 저도 모르게 자세를 바로잡았다. 그녀가 단순한 회장의 연인이 아님을 다시 한번 깨닫는 순간이었다. 그리고 하나 더. 어제 그 두 남자 경찰서 유치장에 있죠? 그들에게 제안 하나만 해주세요. 최 이사의 사주를 증언하면 MK그룹 차원에서의 민사소송은 취하해주겠다고. 물론 형사처벌은 받아야겠지만 평생 빚더미에 앉는 것보단 나을 테니까요. 수인의 계획은 치밀하고 완벽했다. 그녀는 적의 공격을 방어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힘을 역이용해 상대를 파멸시킬 덫을 놓고 있었다. 민혁은 흐뭇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이것이 바로 그가 사랑하는 여자였다. 외유내강. 부드러운 외모 속에 감춰진 강철 같은 내면. 그녀는 단순히 보호받아야 할 대상이 아니라 그와 함께 전장을 누빌 수 있는 유일한 파트너였다. 초의 이사 제법 똑똑한 척 굴었지만 사람을 잘못 골랐어. 민혁이 중얼거렸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수인의 허리를 감싸 안았다. 당신 말대로 할게. 3일 뒤 그들의 오만함이 얼마나 비싼 대가를 치러야 하는지 보여주자고. 그날 밤의 주인공은 당신이 될 거야. 수인은 민혁의 가슴에 기대며 창밖을 바라보았다. 서울의 아침은 밝았지만 그들의 전쟁은 이제 막 본격적인 막이 오르고 있었다. 그녀의 눈동자 속에 비친 도시는 거대한 체스판처럼 보였고 그녀는 이미 체크메이트를 위한 말을 움직이고 있었다. 서울의 거리는 밤새 내린 비로 축축하게 젖어 있었다. 회색빛 구름이 낮게 깔린 하늘은 금방이라도 다시 울음을 터뜨릴 듯 위태로워 보였다. 그 우울한 날씨만큼이나 인터넷 세상은 혼탁했다. 한수인을 향한 근거 없는 비방과 악성 댓글들이 곰팡이처럼 번져나가고 있었고 대중은 자극적인 가짜뉴스에 열광하며 진실을 외면하고 있었다. 하지만 폭풍의 눈 한가운데 있는 한수인은 놀라울 정도로 평온했다. 그녀는 강민혁의 보호를 받으며 펜트하우스에 숨어있는 대신 자신만의 전장인 개인 오피스로 향했다. 강남 테헤란로의 한 공유 오피스 깊숙한 곳, 보안 카드가 있어야만 출입할 수 있는 그곳은 전략가 로즈의 비밀 기지였다. 방음벽으로 둘러싸인 밀실 안에는 고성능 서버와 다중 모니터가 쉴 새 없이 돌아가고 있었다. 수인은 편안한 옷으로 갈아입고 머리를 질끈 묶은 채 모니터 앞에 앉았다. 그녀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춤추듯 날아다녔다. 그녀의 눈빛은 차갑게 식어 있었고 그 속에는 감정 대신 오직 논리와 이성만이 존재했다. 자, 어디 한번 숨바꼭질을 시작해볼까, 최 이사님. 수인은 혼잣말을 중걸거우며 입꼬리를 살짝 올렸다. 그녀는 단순히 인터넷 여론을 모니터링하는 수준에 머무르지 않았다. 그녀는 과거 글로벌 컨설팅 펌에서 일하며 구축해놓은 정보원 네트워크를 가동했다. 금융권 뒷조사 전문가부터 화이트 해커까지 그녀의 친구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녀의 목표는 최명석 이사의 아킬레스건을 찾는 것이었다. 대한건설 박 부사장이 믿고 설치던 뒷배가 최 이사라면 그들 사이에는 반드시 검은 돈의 연결고리가 있을 터였다. 수인은 대한건설의 최근 5년간 재무제표와 최 이사의 차명 계좌 의심 목록을 대조하며 퍼즐을 맞추기 시작했다. 같은 시각 MK그룹 본사 35층 대회의실. 긴급 임원회의가 소집되었다. 공기는 무거웠고 숨소리조차 크게 내기 힘들 만큼 정막이 감돌았다. 강민혁은 상석에 앉아 무표정한 얼굴로 서류를 넘기고 있었다. 그의 침묵은 회의실에 있는 임원들을 질식시킬 듯 압박했다. 최명석 이사의 측근인 정 전무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회장님, 현재 언론 보도가 심상치 않습니다. 주가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일단 사실관계를 떠나서 공식적인 사과문을 발표하고 자숙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여론을 잠재우는 게 우선입니다. 그것은 겉으로는 회사를 걱정하는 척하지만 실상은 민혁의 리더십에 흠집을 내고 그를 끌어내리려는 교묘한 수였다. 최 이사 파벌의 임원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하는 분위기를 만들었다. 그들은 민혁이 이번 스캔들로 인해 입지가 좁아졌다고 판단하고 이 기회에 주도권을 잡으려 하고 있었다. 민혁은 서류를 덮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의 시선이 정 전무에게 꽂히자 정 전무는 저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켰다. 민혁의 눈동자는 깊은 심연처럼 어두웠고 그 속에는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카리스마가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사과라. 제가 무엇을 사과해야 합니까? 사랑하는 약혼녀가 괴한들에게 위협받은 사실을요? 아니면 그들을 보호하지 못한 제 무능함을요? 정 전무가 말하는 여론이라는 게 고작 찌라시 기사 몇 줄에 휘둘리는 가벼운 것입니까? 민혁의 목소리는 높지 않았지만 회의실 구석구석까지 명확하게 파고들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회의 테이블 주변을 걸었다. 그의 발걸음 소리가 심장 박동처럼 규칙적으로 울려 퍼졌다. 주가 하락 겨우 2% 떨어졌습니다. 그것도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죠. 제가 걱정하는 건 주가가 아니라 위기 상황에서 회장인 저를 믿지 못하고 밖에서 들려오는 개 짖는 소리에 동요하는 임원들의 얄팍한 충성심입니다. 민혁은 의자 등받이를 짚으며 최 이사의 빈자리를 바라보았다. 최 이사는 건강상의 이유를 핑계로 오늘 회의에 불참했다. 아마도 뒤에서 승리감에 취해 축배를 들고 있을 것이 뻔했다. 민혁은 비릿한 미소를 지었다. 전 이번 창립 기념일 파티에서 중대한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그때 모든 진실이 밝혀질 겁니다. 그러니 그때까지 경거망동하지 말고 각자 자리나 지키세요. 만약 그 전에 회사 내부 정보를 유출하거나 불필요한 언동을 하는 자가 있다면 그게 누구든 간에 옷 벗을 각오를 해야 할 겁니다. 회의는 민혁의 일방적인 경고로 끝났다. 임원들이 쫓기듯 회의실을 빠져나가자 문 밖에 대기하고 있던 김 실장이 들어왔다. 그의 손에는 두툼한 파일철이 들려 있었다. 김 실장의 표정은 아까와 달리 한결 밝아 보였다. 회장님 유치장에 있는 두 놈아니 박 부사장과 그 수행원 말입니다.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역시 감옥보다는 빚더미가 더 무서웠나 봅니다. 최 이사가 직접 지시한 내용이 담긴 녹취록과 문자 내역을 넘겨받았습니다. 민혁은 김 실장이 건넨 녹취록 사본을 훑어보았다. 거기에는 최 이사가 박 부사장에게 수인을 모욕하고 스캔들을 조작하라고 지시하는 내용이 적나라하게 담겨 있었다. 심지어 성공보수로 거액을 약속하는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었다. 이 정도면 법적으로도 충분히 매장시킬 수 있겠군. 민혁이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김 실장은 고개를 저으며 덧붙였다. 그게 다가 아닙니다. 한수인님께서 보내온 자료도 방금 도착했습니다. 이걸 보시면 아마 깜짝 놀라실 겁니다. 김 실장이 태블릿 PC를 민혁에게 내밀었다. 화면에는 복잡한 도표와 자금 흐름도가 띄워져 있었다. 민혁은 화면을 스크롤하며 내용을 확인했다. 그의 눈이 점점 커지더니 이내 경악과 감탄이 섞인 표정으로 변했다. 세상에, 수인이가 이걸 다 찾아냈다고 단 반나절 만에. 그것은 최 이사가 지난 10년간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횡령한 회사 돈의 규모와 세탁 경로를 완벽하게 분석한 자료였다. 수백억 원에 달하는 비자금은 해외 조세피난처를 거쳐 다시 국내 부동산 투기에 사용되고 있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대한건설이 자금 세탁의 통로로 이용된 증거까지 명백했다. 이것은 단순한 명예훼손 사건을 넘어 그룹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거대한 금융범죄였다. 최 이사는 단순히 민혁을 견제한 것이 아니라 회사의 피를 빨아먹고 있는 기생충이나 다름없었다. 수인은 그 기생충의 뿌리까지 뽑아낼 수 있는 독약을 제조해온 것이다. 박 부사장의 증거니 칼이라면 수인이가 찾은 이 자료는 핵폭탄이야. 최명석, 이번엔 정말 제대로 걸렸군. 민혁은 태블릿 화면 속 수인의 이름, 코드네임, 로우스를 어루만지며 중얼거렸다. 그녀에 대한 사랑과 존경심이 가슴 벅차게 차올랐다. 저녁 8시? 민혁은 퇴근하자마자 수인의 오피스로 향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커피 향과 종이 냄새가 가득한 공간에서 여전히 모니터와 씨름하고 있는 수인의 뒷모습이 보였다.
그녀는 인기척을 느끼고 의자를 돌렸다.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눈빛만은 별처럼 빛나고 있었다. 왔어요. 수인이 10개 미소 지으며 물었다. 민혁은 다가가 그녀를 와락 껴안았다. 그의 품에서 나는 익숙한 냄새에 수인의 긴장이 탁 풀리는 듯했다. 민혁은 그녀의 정수리에 턱을 괴고 나지막이 속삭였다. 당신 정말 대단해. 김 실장이 가져온 자료 봤어. 어떻게 그런 것까지 다 찾아낸 거야. 내가 MK그룹 회장인지 당신이 회장인지 헷갈릴 정도야. 수인은 그의 품에 안긴 채 키득거렸다. 칭찬으로 들을게요. 난 그저 내 남자를 건드린 대가를 치르게 해주고 싶었을 뿐이에요. 그리고 이 정도는 기본이죠. 내가 누구 약혼녀인데요. 두 사람은 소파에 마주 앉아 각자 확보한 증거들을 펼쳐놓고 최종 작전 회의에 들어갔다. 박 부사장의 자백 진술서 최, 이사의 불법 자금 내역, 그리고 조작된 기사의 원본 사진들. 모든 패는 그들의 손안에 있었다. 이제 남은 것은 이 패들을 가장 극적인 순간에 터뜨리는 것뿐이었다. 3일 뒤 파티에는 정재계 인사들 뿐만 아니라 기자들도 대거 참석할 거야. 최 이사는 아마 그 자리에서 나를 곤란하게 만들 질문을 하도록 기자들을 매수해 뒀겠지. 민혁이 예상 시나리오를 읊었다. 맞아요. 그들은 당신이 당황하거나 해명하느라 진땀을 빼는 모습을 기대할 거예요. 우리는 그 기대를 철저히 배신해야 해요. 수인이 눈을 빛내며 말을 이었다. 우리는 방어하지 않을 거예요. 공격할 거예요. 그들이 준비한 무대가 그들의 처형대가 되도록 만드는 거죠. 민혁은 수인의 손을 잡고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당신 무섭지 않아? 그 많은 사람들 앞에 서야 해. 쏟아지는 플래시 세례와 악의적인 시선들을 견뎌야 한다고? 수인은 민혁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고개를 저었다. 그녀의 표정에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다. 무섭지 않아요. 내 옆에 당신이 있잖아요. 그리고 나는 결백하니까요. 죄 지은 자들이 고개를 숙여야지. 왜 내가 숨어야 해요? 난 당당하게 당신 옆에 서서 모두에게 보여줄 거예요. 강민혁이 선택한 여자가 어떤 사람인지. 그녀의 당찬 말에 민혁은 다시 한번 반했다. 그는 그녀의 손등에 입을 맞추며 맹세했다. 그래, 보여주자.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복수극을, 그리고 가장 화려한 프러포즈를. 두 사람은 밤늦도록 계획을 다듬었다. 파티장의 동선 영상 송출 타이밍 증인 등장 시점 등 모든 것이 완벽해야 했다. 창밖에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지만 오피스 안은 뜨거운 열기로 가득 찼다. 그것은 사랑의 열기이자 다가올 승리에 대한 확신이 뿜어내는 열기였다. 다음 날부터 MK그룹 내부는 묘한 긴장감에 휩싸였다. 민혁은 평소와 다름없이 업무를 보면서도 물밑에서는 은밀하게 파티 준비를 진행했다. 김 실장은 보안팀을 소집하여 파티장의 경비를 강화하고 기술팀을 동원해 행사장 스크린 시스템을 점검했다. 겉으로는 통상적인 행사 준비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거대한 덫을 설치하는 과정이었다. 최 이사 측은 여전히 자신들의 승리를 확신하고 있었다. 인터넷상의 여론은 여전히 수인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었고 민혁 측에서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자 그들은 민혁이 겁을 먹었다고 판단했다. 최 이사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황 기자와 통화하며 낄낄거렸다. 황 기자 수고했어. 강민혁이 쥐죽은 듯 조용한 걸 보니 효과가 확실하군. 파티날 기사 하나 더 터뜨려. 이번엔 강 회장의 리더십 위기라는 주제로 말이야. 주주들을 선동하기 딱 좋은 타이밍이지. 그는 자신이 팠던 함정이 얼마나 깊은지, 그리고 그 함정 밑바닥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꿈에도 모른 채 승리에 도취해 있었다. 오마는 언제나 파멸의 전조라고 했던가. 최 이사의 자만심은 하늘을 찌를 듯했고 그것은 곧 그에게 닥칠 비극을 더욱 극적으로 만들어줄 장치일 뿐이었다. 시간은 빠르게 흘러 드디어 파티 당일이 밝았다. 며칠간 내리던 비가 그치고 서울의 하늘은 눈이 시릴 만큼 맑고 푸르게 개었다. 폭풍이 지나간 뒤의 고요함처럼 도시는 평온해 보였지만 그 이면에는 엄청난 에너지가 응축되어 있었다. 수인은 거울 앞에 앉아 메이크업을 받고 있었다. 전문가의 손길이 닿을 때마다 그녀의 얼굴은 더욱 기품 있고 아름답게 변해갔다. 하지만 그녀를 진정으로 빛나게 하는 것은
화장품이 아니라 그녀의 내면에서 뿜어져 나오는 자신감과 결기였다. 드레스룸에는 민혁이 직접 고른 드레스가 걸려 있었다. 짙은 미드나잇 블루 컬러의 벨벳 드레스. 화려한 장식보다는 우아한 라인을 강조한 디자인으로 그녀의 지적인 이미지와 완벽하게 어울리는 옷이었다. 수인은 드레스를 바라보며 심호흡을 했다. 준비는 끝났어.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드레스로 갈아입었다. 거울 속에 비친 여자는 더 이상 어둠 속에서 움직이는 전략가 로즈츠가 아니었다. 그녀는 MK그룹의 안주인이자 부패한 권력에 맞서는 심판관 한수인이었다. 곧이어 민혁이 들어왔다. 턱시도를 완벽하게 차려입은 그는 눈부시게 멋있었다. 그는 수인을 보자마자 잠시 말을 잇지 못하고 멍하니 바라보았다. 아름다워? 말이 안 나올 정도로. 민혁의 찬사의 수인은 수줍게 웃었다. 가요 민혁 씨, 우리의 무대가 기다리고 있어요. 수인이 민혁에게 팔을 내밀었다. 민혁은 그녀의 팔짱을 끼며 단단히 잡았다. 두 사람의 손이 맞닿은 곳에서 뜨거운 전류가 흘렀다. 오늘 밤 모든 것이 바뀔 거야. 민혁의 나직한 다짐과 함께 두 사람은 방문을 나섰다. 복도 끝에서 쏟아지는 빛을 향해 걸어가는 그들의 뒷모습은 마치 전장으로 출정하는 왕과 여왕처럼 위풍당당했다. 사냥개들이 우글거리는 파티장으로 그들은 제 발로 걸어 들어가고 있었다. 사냥감이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냥꾼이 되기 위해서. 임페리얼 호텔 그랜드 볼룸은 그야말로 별천지였다. 천장 높이 매달린 거대한 크리스털, 샹들리에는 수천 개의 빛 조각을 쏟아내며 바닥을 장식한 대리석을 눈부시게 비췄다. 대한민국 경제를 움직이는 정재계 거물들과 유명 연예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있었고 그들이 나누는 대화 소리와 샴페인 잔 부딪히는 소리가 화려한 배경음악처럼 공간을 채웠다. 하지만 그 화려함 이면에는 날카로운 탐색정과 위선의 미소들이 교차하고 있었다. 최명석 이사는 파티장 한가운데서 주주들에게 둘러싸여 있었다. 그는 짐짓 여유로운 표정으로 와인잔을 흔들며 대화를 주도했다. 그의 주변에는 그에게 줄을 서려는 기회주의자들이 몰려들어 아부 섞인 농담을 던지고 있었다. 최 이사의 기분은 최고조였다.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강민혁 회장의 스캔들은 그에게 더할 나위 없는 호재였다. 이사님, 이번 일로 강 회장의 입지가 많이 흔들리겠습니다. 주주들의 불안감이 상당하던데요. 한 중소기업 사장이 은근슬쩍 말을 건넸다. 최 이사는 입꼬리를 비릿하게 올리며 대답했다. 젊은 혈기에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회사의 오너가 사리분별 못하고 천박한 여자에게 빠져 기업 이미지를 실추시킨다면 그건 주주들에 대한 배임 아니겠습니까? 제가 바로잡아야죠. 그는 마치 구국의 영웅이라도 된 양 거드름을 피웠다. 그의 계획대로라면 오늘 밤 강민혁은 해명하느라 진땀을 뺄 것이고 준비해둔 기자들이 그를 물어뜯어 만신창이로 만들 것이다. 그리고 내일 아침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요구하여 경영권 방어에 실패한 강민혁을 압박할 생각이었다. 완벽한 시나리오였다. 그때 웅성거리는 소리와 함께 파티장 입구 쪽에 거대한 문이 천천히 열렸다.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고 목청을 높였다. MK그룹의 50년 역사를 이끌어오신 강민혁 전 회장님과 그의 약혼녀 한수인 양이 입장하십니다. 순간 모든 시선이 입구로 쏠렸다.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일제히 터지며 눈을 뜰 수 없을 정도의 백색 섬광이 장렬했다. 그 빛의 폭풍 속에서 두 남녀가 모습을 드러냈다. 사람들의 예상과 달리 그들의 모습은 스캔들의 주인공이라기엔 너무나도 당당하고 기품이 넘쳤다. 강민혁은 완벽한 핏의 턱시도를 입고 있었고 그의 곁에 선 한수인은 그야말로 밤의 여왕이었다. 그녀가 입은 미드나잇 블루 컬러의 벨벳 드레스는 그녀의 하얀 피부와 대비되어 고혹적인 분위기를 자아냈다. 화려한 장신구는 최소화했지만 그녀 자체가 뿜어내는 아우라가 보석보다 더 빛났다. 사람들은 숨을 죽였다. 인터넷 기사에서 봤던 술집 여자나 꽃뱀의 이미지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 그녀의 눈빛은 맑고 깊었으며 걸음걸이에는 흔들림 없는 우아함이 배어 있었다.
그녀는 수많은 사람들의 시선과 쏟아지는 플래시 세례를 마치 즐기는 듯 자연스럽게 받아내고 있었다. 저 여자가 그 소문의 주인공이라고. 기사 사진이랑 분위기가 너무 다른데. 그러게 말이야. 어느 집안 딸인지 몰라도 귀티가 흐르는데 찌라시가 헛소문이었나. 하객들 사이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파도처럼 번져나갔다. 최 이사의 표정이 순간 딱딱하게 굳었다. 그는 잔을 쥔 손에 힘을 주며 입술을 깨물었다. 거치장에 속지 마라. 어차피 알맹이는 시궁창일 테니까. 강민혁과 한수인은 레드카펫이 깔린 계단을 천천히 내려왔다. 민혁은 수인의 손을 꼭 잡고 그녀를 에스코트했다. 그의 시선은 오직 수인에게만 고정되어 있었고 가끔씩 주변을 둘러볼 때면 날카로운 맹수의 눈빛으로 돌변해 좌중을 압도했다. 그들이 파티장 중앙으로 이동하자 최 이사가 기다렸다는 듯 그들 앞을 막아섰다. 그의 얼굴에는 가식적인 미소가 걸려 있었다. 오셨습니까, 회장님? 그리고 이쪽이 그 화제의 주인공이신가 봅니다. 이런 중요한 자리에 파트너를 데려오시다니 용기가 대단하십니다. 최 이사의 말에는 가시가 돋쳐 있었다. 화제의 주인공이라는 단어를 강조하며 주변 사람들에게 스캔들을 상기시키려는 의도가 다분했다. 하지만 민혁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차갑게 응수했다. 제 약혼녀입니다. 인사가 늦었군요. 그리고 용기가 아니라 확신이죠. 제 곁에 설 자격이 있는 유일한 사람이니까요. 민혁의 단호한 태도에 최 이사의 눈썹이 꿈틀거렸다. 그는 타깃을 변경해 수인을 공격하기로 했다. 그는 위아래로 수인을 훑어보며 비아냥거렸다. 아, 반갑습니다. 한수인 씨라고 하셨나요? 인터넷에서 아주 유명하시더군요. 호텔 로비에서 아주 인상적인 활약을 보여주셨다고 들었는데 오늘은 얌전히 계실 수 있겠습니까? 여기는 점잖은 분들이 많은 자리라서 말입니다. 노골적인 모욕이었다. 주변의 사람들이 숨을 흡들이켰다. 모두가 수인이 당황하거나 화를 낼 것이라 예상했다. 하지만 수인은 우아하게 미소 지으며 최 이사를 똑바로 응시했다. 그녀의 눈동자는 차가운 이성을 담고 있었다.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사님. 하지만 염려 마세요. 저는 예의를 아는 사람에게만 예의를 갖춥니다. 짖는 개에게 일일이 반응하지 않는 법도 잘 알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밤 누가 진짜 얌전해져야 할지는 두고 보면 알게 되겠죠. 수인의 말은 정중했지만 그 내용은 최 이사의 뼈를 때리는 일격이었다. 최 이사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다. 감히 듣보잡 계집애가 자신을 개에 비유하다니.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보는 눈이 많아 화를 낼 수도 없었다. 그때 최 이사가 미리 섭외해둔 기자들이 하이에나 떼처럼 몰려들었다. 그들은 경호 라인을 무시하고 마이크를 들이밀며 공격적인 질문을 쏟아냈다. 한수인 씨 룸살롱 출신이라는 소문이 사실입니까? 강 회장님께 의도적으로 접근하신 건가요? 어젯밤 호텔 난동 사건에 조폭이 연루되었다는 제보가 있는데 해명 부탁드립니다. 다음입니다.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지며 시야를 어지럽혔다. 질문 하나하나가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최 이사는 뒤로 물러서서 팔짱을 끼고 그 광경을 흐뭇하게 지켜보았다. 그래, 물어뜯어라. 갈기갈기 찢어발겨. 민혁이 나서서 기자들을 제지하려 했지만 수인이 그의 팔을 잡고 고개를 저었다. 그녀는 한 걸음 앞으로 나와 마이크들 앞에 섰다. 당당한 태도에 기자들의 기세가 잠시 주춤했다. 기자님들 질문의 수준이 참 흥미롭군요. 팩트체크는 하시고 오신 건가요? 아니면 누군가가 써준 대본을 그대로 읽고 계신 건가요? 그녀의 도발적인 발언에 기자들이 웅성거렸다. 그 틈을 타 민혁이 단상 위로 올라갔다. 그는 마이크 스탠드 앞에 서서 회장 전체를 내려다보았다. 그의 압도적인 카리스마에 소란스럽던 파티장이 순식간에 정적에 휩싸였다. 귀빈 여러분, 그리고 기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MKK 그룹의 50주년을 축하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하지만 축배를 들기 전에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오해가 있습니다. 최근 제 약혼녀와 관련된 더러운 소문들에 대해 진실을 밝히고자 합니다. 민혁의 목소리가 엄숙하게 울려 퍼졌다. 최 이사는 속으로 코웃음을 쳤다. 진실 웃기고 있네.
무슨 변명을 하려고? 100마디 말보다 확실한 증거를 보여드리는 게 낫겠죠. 오늘 이 자리에 아주 특별한 증인들을 모셨습니다. 그날 밤 사건의 현장에 있었던 당사자들입니다. 민혁이 손짓하자 무대 뒤쪽에 거대한 스크린이 켜지며 호텔 로비에 CCTV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다. 영상 속에는 수인이 누구를 기다리고 있는 모습, 그리고 박 부사장 일당이 그녀에게 추근대며 돈을 뿌리고 위협하는 장면이 고화질로 생생하게 드러났다. 악의적으로 편집되었던 사진과는 전혀 다른 명백한 성희롱과 폭력의 현장이었다. 사람들은 경악하며 화면을 응시했다. 저건 성추행이잖아? 여자가 먼저 시비 건 게 아니었어. 남자가 돈을 던지는데 세상에 저 남자 어디서 많이 본 얼굴인데. 영상이 끝남과 동시에 무대 왼쪽 문이 열리고 경호원들에게 이끌려 두 남자가 들어왔다. 대한건설의 박 부사장과 그의 수행원이었다. 며칠 전에 기세등등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그들은 수척해진 얼굴에 공포가 가득한 눈빛으로 벌벌 떨고 있었다. 그들의 등장에 장내가 술렁거렸다. 하지만 가장 놀란 사람은 다름 아닌 최명석 이사였다. 그의 손에서 와인잔이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지며 날카로운 파열음을 냈다. 쨍그랑 붉은 와인이 핏물처럼 대리석 바닥에 번졌다. 재호, 저놈들이 왜 여기 있어? 분명 경찰서에. 최 이사의 동공이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렸다. 그는 본능적으로 뒷걸음질 쳤지만 이미 수많은 시선이 그를 향하고 있었다. 민혁은 박 부사장에게 마이크를 넘기지 않았다. 대신 그가 직접 질문을 던졌다. 박 부사장, 그날 밤 당신들이 제 약혼녀에게 그런 짓을 저지른 것이 단순한 우발적 범행이었습니까? 아니면 누군가의 사주를 받은 계획적인 범행이었습니까? 박 부사장은 덜덜 떨며 최 이사 쪽을 힐끔 쳐다보았다. 최 이사는 눈을 부라리며 무언의 압박을 가했지만 박 부사장의 눈에는 이미 민혁에 대한 공포가 더 크게 자리 잡고 있었다. 그는 침을 꿀꺽 삼키며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마이크를 통해 명확하게 전달되었다. 에사? 사주를 받았습니다. 파티장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민혁이 다시 물었다. 누구입니까? 누가 당신들에게 그런 짓을 시켰습니까? 박 부사장은 눈을 질끈 감고 소리치듯 대답했다. 최명석 이사님입니다. 최 이사님이 강 회장님을 곤란하게 만들기 위해 스캔들을 조작하라고 시키셨습니다. 저기 계신 최 이사님이 시키신 일입니다. 그의 손가락이 정확하게 최 이사를 가리켰다. 수백 개의 시선과 카메라 렌즈가 동시에 최 이사를 향해 돌아갔다. 최 이사는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입만 벙긋거렸다. 재호, 거짓말이야. 모함이다. 저놈이 미쳤어. 내가 누군지 알아. 난 MK그룹의 이사야. 최 이사는 발악하며 소리를 질렀지만 그의 목소리는 이미 떨리고 있었다. 그때 수인이 무대 위로 올라와 마이크를 잡았다. 그녀는 최 이사를 내려다보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그녀의 뒤에 띄워진 대형 스크린의 화면이 바뀌었다. 이번에는 복잡한 금융거래 내역과 메시지 캡처 화면들이 나타났다. 이사님, 말이 아니라 증거가 말해야죠. 여기 이사님이 박 부사장에게 보낸 지시 메시지와 입금 내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10년 동안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횡령하신 회사 자금 내역도 함께 준비했습니다. 수인의 설명이 이어질 때마다 스크린에는 최 이사의 비리를 입증하는 결정적인 증거들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졌다. 주주들은 경악했고 기자들은 이 특종을 놓칠세라 미친 듯이 셔터를 눌러댔다. 이건 조작이야 음모라고. 최 이사는 식은땀을 비오듯 흘리며 뒷걸음질 쳤지만 뒤에는 이미 건장한 보안 요원들이 벽처럼 서 있었다. 그는 쥐덫에 걸린 쥐꼬리 되었다. 민혁이 다시 마이크를 잡고 차갑게 선언했다. 최명석 이사, 당신을 횡령배임 그리고 허위사실 유포 및 교사 혐의로 고발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이사직 해임을 즉각 안건으로 상정합니다. 파티장은 혼란과 충격의 도가니가 되었다. 하지만 이것은 단지 시작에 불과했다. 민혁과 수인이 준비한 피해 연회에는 이제 막 메인 요리를 내놓기 직전이었다. 최 이사의 파멸은 확정되었지만
그와 결탁한 썩은 무리들을 뿌리 뽑기 위한 진짜 칼춤은 아직 남아 있었다. 민혁은 무대 아래서 창백하게 질려있는 다른 이사들과 기자들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그의 눈빛은 말하고 있었다. 다음은 내 차례다. 임페리얼 호텔 그랜드 볼룸은 거대한 심판의 법정으로 변해져 있었다. 대형 스크린에 띄워진 최명석 이사의 비리 장부는 그 어떤 변명으로도 덮을 수 없는 명백한 진실이었다. 수천 개의 숫자가 나열된 엑셀 파일과 해외 계좌 내역은 그가 지난 10수년간 MK그룹의 고열을 빨아먹으며 자신의 배를 불려왔음을 증명하는 움직일 수 없는 증거였다. 파티장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우아하게 샴페인을 마시던 주주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며 웅성거렸고 최 이사에게 아부하던 사람들은 혹시라도 불똥이 튈까봐 슬금슬금 뒷걸음질 쳤다. 그들을 비추는 화려한 조명은 이제 죄인을 신문하는 취조실의 백열등처럼 차갑고 날카롭게 느껴졌다. 최명석 이사는 숨이 턱 막히는 공포를 느꼈다. 다리가 후들거려 서 있기도 힘들었다. 그는 젖은 눈으로 주변을 둘러보며 자신의 편을 찾으려 했다. 하지만 그와 눈을 마주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평소 형님 동생하며 뇌물을 받아먹던 정 전무조차 고개를 돌리고 식은땀을 닦고 있었다. 이건 모략이야. 다 조작된 거라고. 저 여자가 해커를 고용해서 내 컴퓨터를 조작한 거야. 강민혁, 네가 감히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내가 이 회사를 위해 바친 세월이 얼만데. 최 이사는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단상 위로 뛰어 올라가려 했다. 하지만 민혁의 눈짓을 받은 경호원들이 즉시 그를 가로막았다. 건장한 경호원의 어깨에 부딪힌 그는 볼품없이 바닥으로 나뒹굴었다. 잘 빗어넘긴 머리카락이 헝클어지고 값비싼 턱시도가 구겨진 그의 모습은 처참했다. 한수인은 그 광경을 무대 위에서 내려다보며 마이크를 잡았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동요도 없었다. 오히려 더 차분하고 냉정하게 최 이사의 마지막 발악을 짓밟았다. 조작이라고 하셨나요? 유감스럽게도 이 자료들은 금융감독원과 검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이미 제출된 원본과 동일합니다. 이사님이 차명으로 관리하던 버진아일랜드의 페이퍼 컴퍼니 계좌, 그리고 그 돈이 다시 국내로 들어와 이사님의 1,000만 명의 부동산으로 흘러들어간 내역까지 부정할 수 없을 텐데요. 수인의 말에 최 이사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다. 검찰이라니. 강민혁과 한수인은 단순히 여론전을 준비한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이미 법적인 사형 선고까지 완벽하게 준비해 둔 것이었다. 그때 연회장의 거대한 문이 다시 한번 열리며 제복을 입은 경찰들과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쳤다. 그들의 등장은 파티장의 분위기를 완전히 제압했다. 카메라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지며 그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담았다. 수사관 한 명이 최 이사에게 다가가 신분증을 제시하며 영장을 펼쳐 보였다. 최명석 씨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횡령 및 배임, 그리고 협박교사 혐의로 체포합니다. 당신은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으며 지금부터 하는 말은 법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차가운 금속 수갑이 최 이사의 손목에 채워졌다. 찰칵 하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려 퍼졌다. 그 소리는 최명석이라는 인간의 사회적 생명이 끝났음을 알리는 종소리와도 같았다. 이거 놔, 이거 안 놔. 내가 누군지 알아. 난 MK그룹 이사야. 감히 누구 몸에 손을 대는 거야. 강 회장 두고 보자. 네가 무사할 것 같아. 내 뒤에 누가 있는지 알면 까무러칠 거다. 최 이사는 끌려나가면서도 악에 받쳐 소리를 질렀다. 하지만 그의 외침은 공허한 메아리일 뿐이었다. 민혁은 팔짱을 낀 채 무표정하게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마치 썩은 살점을 도려내는 의사처럼 그의 눈빛에는 연민 대신 결단만이 서려 있었다. 최 이사가 끌려나간 뒤 장내에는 무거운 침묵이 감돌았다. 충격에 빠진 주주들과 임원들은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하고 민혁의 눈치만 살피고 있었다. 그들은 다음 타깃이 자신이 될지도 모른다는 공포에 떨고 있었다. 민혁은 천천히 마이크를 잡았다. 그의 낮은 목소리가 스피커를 타고 흐르자 사람들의 어깨가 움찔했다. 오늘 우리는 썩은 환부를 도려냈습니다. 고통스럽지만 더 건강한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청소가 덜 된 것 같군요. 민혁의 시선이 주주석 앞줄에 앉아있는 정전무와 몇몇 이사들에게 고정되었다. 그들은 최 이사와 결탁하여 회사의 이익보다 사리사욕을 채우기에 급급했던 자들이었다. 민혁의 시선을 받은 그들은 사시나무 떨듯 떨기 시작했다. 한수인 씨. 민혁이 수인을 불렀다. 수인은 미리 준비해둔 또 다른 파일을 스크린에 띄웠다. 네, 여기 있습니다. 최명석 이사의 블랙 장부와 연루된 임원들의 명단입니다. 스크린에 새로운 이름들이 나열되었다. 정전무, 박상무, 이 이사. 그동안 최 이사의 라인을 타며 비리에 가담했던 자들의 이름과 뇌물수수 내역이 낱낱이 공개되었다. 아니, 회장님, 저건 오해입니다. 저는 최 이사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정 전무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변명했지만 이미 늦었다. 수인은 차갑게 웃으며 쐐기를 박았다. 시키는 대로 하셨다니 자백하신 걸로 알겠습니다. 이 명단에 있는 분들 역시 최 이사와 동일한 혐의로 고발 조치될 예정입니다. 지금 당장 사임서를 제출하고 검찰 조사를 받으시는 게 그나마 형량을 줄일 수 있는 유일한 길일 겁니다. 파티장은 순식간에 숙청의 현장으로 변했다. 이름이 호명된 임원들은 절망적인 표정으로 자리에 주저앉거나 얼굴을 감싸쥐고 도망치듯 파티장을 빠져나갔다. 그동안 민혁을 무시하고 뒤에서 험담하던 그들의 오만함은 철저하게 부서졌다. 기자들은 이 믿을 수 없는 광경을 실시간으로 타전했다. MK그룹 창립기념일 비리 임원 대거 숙청, 강민혁 회장의 결단, 그리고 베일벗은 약혼녀의 활약. 한수인 그녀는 누구인가? 전략가 로즈의 정체 등의 제목을 단 기사들이 인터넷 포털 사이트를 도배하기 시작했다. 여론은 순식간에 뒤집혔다. 수인을 꽃뱀이라 비난하던 댓글들은 사라지고 걸크러쉬 내조의 여왕, 현대판 평강공주라며 찬양하는 글들이 쏟아졌다. 대중은 부패한 기득권층을 통쾌하게 응징한 두 사람의 서사에 열광했다. 모든 소란이 정리되자 민혁은 다시 한번 장례를 정돈했다. 불미스러운 일을 보여드려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MK그룹은 다시 태어났습니다. 투명하고 정직한 경영, 그것이 저와 제 파트너가 약속드리는 미래입니다. 그는 옆에 서 있는 수인의 손을 잡고 높이 들어 올렸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려 위기의 순간에 가장 큰 힘이 되어준, 그리고 앞으로 제 인생과 MK그룹을 함께 이끌어갈 저의 약혼녀 한수인 씨에게 감사를 표합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가 쏟아졌다. 그것은 의례적인 박수가 아닌 진심 어린 존경과 감탄이 담긴 박수였다. 수인은 붉어진 얼굴로 하객들에게 정중하게 인사했다. 그녀는 더 이상 숨겨진 연인이 아니었다. 그녀는 모두가 인정하는 MK그룹의 안주인이자 강민혁의 가장 강력한 무기였다. 파티가 무르익어가고 긴장감이 풀린 사람들은 다시 삼삼오오 모여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하지만 대화의 주제는 완전히 바뀌어 있었다. 최 이사의 몰락과 수인의 능력에 대한 찬사가 줄을 이루었다. 민혁은 수인을 데리고 파티장 한쪽의 발코니로 나갔다. 시원한 밤바람이 뜨겁게 달아올랐던 두 사람의 뺨을 식혀주었다. 발코니 아래로는 서울의 야경이 보석처럼 빛나고 있었다. 며칠 전 호텔 로비에서 수인이 모욕을 당했던 그 밤과는 전혀 다른 승리자의 눈으로 바라보는 아름다운 풍경이었다. 힘들지 않았어, 민혁이 샴페인 잔을 건네며 물었다. 수인은 잔을 받아들고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오히려 속이 다 시원한걸요. 당신이 그렇게 단호하게 나올 줄은 몰랐어요. 임원들 절반을 날려버릴 작정이었어요. 썩은 가지는 잘라내야 새순이 돋는 법이니까. 그리고 당신이 고생해서 만든 자료인데 하나도 남김없이 써먹어야지. 민혁이 장난스럽게 웃으며 대답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진지했다. 고마워, 수인아. 당신이 없었다면 이렇게 완벽하게 처리하지 못했을 거야. 어쩌면 나도 감정에 휘둘려서 실수했을지도 몰라. 수인은 민혁의 넥타이를 고쳐 매주며 미소 지었다. 우리는 한 팀이잖아요. 당신의 적은 곧 나의 적이에요. 그리고 내 남자가 어디 가서 당하고 다니는 꼴은 못 보거든요. 민혁은 감동 어린 표정으로 수인을 바라보다가 그녀의 허리를 끌어안았다.
그럼 이제 복수는 끝났고 하나 남았네. 뭐가 남았는데요? 수인이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다. 민혁은 주머니에서 작은 벨벳 상자를 꺼냈다. 그리고 수인의 눈앞에서 천천히 뚜껑을 열었다. 그 안에는 영롱하게 빛나는 핑크 다이아몬드 반지가 들어있었다. 가장 화려한 프러포즈. 수인은 놀라서 입을 다물지 못했다. 이건 원래는 파티 시작하자마자 하려고 했는데 순서가 좀 바뀌었어. 쓰레기부터 치우느라 늦었네. 민혁은 반지를 꺼내 수인의 왼쪽 네 번째 손가락에 끼워주었다. 사이즈는 완벽하게 맞았다. 한수인, 나의 전략가, 나의 연인, 그리고 나의 아내가 되어줘. 내 곁에서 평생 나를 지켜주고 또 내가 지킬 수 있게 해줘. 민혁의 고백은 달콤하면서도 묵직했다. 그것은 단순한 사랑의 맹세를 넘어 생을 함께할 전우에게 보내는 신뢰의 서약이었다. 수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녀는 활짝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기꺼이요, 강 회장님. 하지만 각오하셔야 할 거예요. 저 꽤 까다로운 참모거든요. 하하하, 평생 모시고 살겠습니다. 민혁은 수인을 깊게 끌어안고 입을 맞췄다. 발코니 너머 파티장에서는 다시금 축하의 음악이 흐르고 있었고 밤하늘에는 마치 그들을 축복하듯 불꽃놀이가 시작되어 화려한 꽃송이들을 수놓았다. 그 시각 경찰 호송차에 실려가던 최 이사는 창밖으로 터지는 불꽃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화려하게 타오르다. 순식간에 재가 되어 사라지는 불꽃. 그것은 자신의 운명과 너무나도 닮아 있었다. 그는 깊은 후회와 절망 속에서 고개를 떨구었다. 하지만 민혁과 수인에게 그 불꽃은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온갖 시련과 음모를 이겨내고 쟁취한 승리. 그리고 그 승리 위에서 피어난 더욱 단단해진 사랑. 강남경찰서 앞에는 수많은 취재진이 최 이사의 압송 장면을 찍기 위해 대기하고 있었다. 플래시 세례 속에 고개를 숙이고 내리는 최 이사의 모습은 실시간으로 전국에 생중계되었다. 최명석 씨 혐의 인정하십니까? 강 회장님께 하실 말씀 없습니까? 기자들의 질문 쇄도에 최 이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의 입은 굳게 다물어져 있었지만 떨리는 어깨는 그가 느끼는 공포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었다. 그를 태운 경찰차 뒤로 또 다른 호송차들이 줄지어 들어왔다. 정전무를 비롯한 비리 임원들이 줄줄이 소환되고 있었다. MK그룹의 거대한 물갈이가 시작된 것이다. 다음날 아침 MK그룹의 주가는 상한가를 기록했다. 경영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강력한 리더십과 투명 경영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였다. 시장은 강민혁의 결단을 환영했고 한수인이라는 새로운 인물에 대해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다. 아니, 이전보다 훨씬 더 견고하고 아름다운 자리로 나아가고 있었다. 두 사람이 함께 만들어갈 미래는 찬란한 태양처럼 빛나고 있었다. 계절이 두 번 바뀌어 어느덧 서울에는 완연한 봄이 찾아왔다. 앙상했던 가지마다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어나 회색빛 빌딩 숲을 분홍빛으로 물들이고 있었다. 하지만 MK그룹 본사 35층 전략기획실의 공기는 계절의 변화와 상관없이 여전히 치열하고 뜨거웠다. 한수인은 대형 모니터 앞에 서서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하고 있었다. 그녀의 직함은 이제 회장의 약혼녀가 아닌 MK그룹의 신설된 미래전략본부 본부장이었다. 그녀가 지휘봉으로 차트를 가리키며 날카로운 분석을 내놓을 때마다 회의에 참석한 임원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필기에 열중했다. 지난 분기 비리, 임원 숙청 이후 일시적인 경영 공백이 우려되었으나 우리는 투명성 강화와 신사업 발굴을 통해 오히려 전년 대비 15%의 매출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이것은 시장이 우리의 클린 경영을 신뢰하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자신감에 차 있었고 논리는 빈틈이 없었다. 과거 그녀를 낙하산이라며 뒤에서 수군대던 사람들은 이제 그녀의 능력 앞에 완전히 고개를 숙였다. 그녀는 강민혁의 후광 없이도 스스로 빛날 수 있는 진정한 리더로 인정받고 있었다. 회의가 끝나고 임원들이 모두 퇴장하자 회의실 뒷문이 열리며 강민혁이 들어왔다. 그는 팔짱을 낀 채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수인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변함없는 사랑과 깊은 존경심이 담겨 있었다. 완벽하군. 한 본부장님,
이대로라면 내가 회장 자리를 내놓고 은퇴해도 되겠어. 민혁이 농담을 건네며 다가왔다. 수인은 피식 웃으며 서류를 정리했다. 은퇴는 아직 일러요. 회장님이 벌어오셔야 제가 마음껏 돈을 쓰죠. 참 오늘 뉴스 봤어요. 수인이 리모컨을 눌러 벽면에 TV를 켰다. 뉴스 채널에서는 낯익은 얼굴이 나오고 있었다. 푸른 수의를 입고 포승줄에 묶인 채 법원을 나오는 최명석 전 이사의 모습이었다. 자막에는 최명석 전 MK 앵커 이사 징역 15년 확정 판결이라는 문구가 붉은색으로 떠 있었다. 드디어 끝났네요. 15년이라. 그가 감옥에서 나오면 세상은 완전히 변해 있겠군요. 수인이 씁쓸하면서도 후련한 표정으로 말했다. 민혁은 그녀의 어깨를 감싸 쥐었다. 인과응보지. 그뿐만이 아니야. 그때 그 건달들, 박 부사장, 일당도 모두 실희생을 선고받았어. 이제 당신을 위협하거나 우리를 방해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두 사람은 잠시 침묵 속에 뉴스를 바라보았다. 6개월 전 차가운 바람이 불던 호텔 로비에서 시작된 악연은 결국 악인들의 파멸로 막을 내렸다. 그 과정에서 두 사람은 수많은 시련을 겪었지만 그 덕분에 서로에 대한 믿음은 강철처럼 단단해졌다. 이제 일 얘기는 그만하고 가볼 곳이 있어. 준비는 다 됐지. 민혁이 시계를 확인하며 재촉했다. 물론이죠. 오늘이 대망의 그날이잖아요. 수인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민혁의 팔짱을 꼈다. 그들이 향한 곳은 서울 근교의 한 프라이빗 야외 정원이었다. 오늘은 두 사람의 결혼식이 열리는 날이었다. 수많은 정재계 인사들을 초청했던 창립기념 파티와 달리 결혼식은 가족과 최측근들만 초대한 스몰 웨딩으로 진행될 예정이었다. 화려한 과시보다는 두 사람만의 진심 어린 약속에 집중하고 싶다는 수인의 의견이었다. 정원은 눈부신 햇살과 꽃향기로 가득했다. 순백에 버진 로드 양옆으로는 하객들이 앉아 축복의 박수를 보낼 준비를 하고 있었다. 김 실장이 사회를 맡았고 줄에 없는 결혼식으로 두 사람이 직접 서로에게 쓴 서약서를 낭독하기로 했다. 드레스룸에서 마지막 점검을 마친 수인은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심플하지만 우아한 라인의 웨딩드레스, 그리고 손에 든 부케는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붉은 장미였다. 강철의 장미라는 별명처럼 그녀는 아름다움 속의 가시 같은 강인함을 품은 신부였다. 준비되셨습니까, 본부장님? 아니, 신부님. 민혁이 노크를 하고 들어왔다. 턱시도를 입은 그의 모습은 언제 봐도 가슴 설레게 멋있었다. 그는 수인의 손을 잡고 부드럽게 키스했다. 떨려. 아니요. 당신과 함께 걷는 길인데 무서울 게 뭐 있겠어요. 음악이 울려 퍼지고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버진 로드 위로 발을 내디뎠다. 하객들의 환호와 박수 소리가 쏟아졌다. 햇살이 그들의 앞날을 축복하듯 눈부시게 내리쬐었다. 민혁은 서약서를 펼쳐들고 수인의 눈을 바라보며 진중한 목소리로 읽어 내려갔다. 나 강민혁은 비바람이 몰아치고 세상이 등을 돌리는 순간에도 언제나 당신의 가장 든든한 방패가 되어줄 것을 맹세합니다. 당신이 나의 전략가였듯 나 또한 당신의 충실한 기사가 되어 평생 당신만을 지키겠습니다. 이어서 수인이 마이크를 잡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림없이 맑고 또렷했다. 나 한수인은 당신이 길을 잃고 헤맬 때 나침반이 되어줄 것을 맹세합니다. 우리는 함께일 때 가장 강하고 서로가 있기에 완전함을 믿습니다.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나의 왕인 당신과 함께 이 왕국을 지켜나가겠습니다. 두 사람의 맹세는 단순한 사랑 고백을 넘어 생사를 함께할 동지로서의 결의와도 같았다. 하객들은 눈시울을 붉히며 그들의 앞날을 축복해 주었다. 반지 교환의 시간이 오자 민혁은 6개월 전 발코니에서 끼워주었던 핑크 다이아몬드 반지 옆에 심플한 백금 반지를 하나 더 끼워주었다. 수인 역시 민혁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며 활짝 웃었다. 신랑 신부 행진, 김 실장의 힘찬 외침과 함께 두 사람은 다시 버진 로드를 걸어 나왔다. 하늘에서는 꽃잎이 비처럼 쏟아져 내렸다. 민혁은 걷다가 멈춰서서 수인을 번쩍 안아들었다. 수인은 놀라 소리를 질렀지만 이내 그의 목에 팔을 감으며 행복하게 웃었다.
결혼식이 끝나고 피로연이 이어졌다. 분위기는 화기애애했고 모두가 편안한 모습으로 샴페인을 즐겼다. 민혁과 수인은 테이블을 돌며 하객들에게 인사를 건넸다. 축하한다, 민혁아. 재수 씨가 보통 분이 아니시니 이제 넌 꼼짝없이 잡혀 살겠구나. 친한 선배 기업인이 농담을 던졌다. 하하하, 기꺼이 잡혀 살 생각입니다. 그게 회사를 위해서도 저를 위해서도 최선의 전략이니까요. 민혁이 너스레를 떨자 좌중에 폭소가 터졌다. 딴해딴. 밤이 깊어지자 두 사람은 몰래 피로 연장을 빠져나왔다. 그들을 기다리고 있던 것은 처음 만났던 그날처럼 검은색 마이바흐였다. 운전석에는 아무도 없었다. 민혁이 직접 운전대를 잡았다. 어디로 가는 거예요? 수인이 조수석에 앉아 물었다. 처음으로 돌아가 보려고. 우리의 전쟁이 시작되었던 곳. 차가 부드럽게 미끄러져 서울 시내로 진입했다. 도착한 곳은 임페리얼 호텔 앞이었다. 6개월 전 그날 밤처럼 호텔은 여전히 화려한 불빛을 뽐내고 있었다. 하지만 두 사람이 느끼는 감정은 완전히 달랐다. 민혁은 차를 세우고 수인과 함께 내렸다. 차가운 밤 공기가 뺨을 스쳤지만 맞잡은 손의 온기 덕분에 춥지 않았다. 두 사람은 호텔 로비 앞 수인이 모욕을 당했던 그 자리에 섰다. 그때는 이곳이 지옥 같았어. 당신이 그런 일을 겪게 했다는 죄책감에 미칠 것 같았지. 민혁이 회상에 잠겨 말했다. 수인은 고개를 저으며 호텔의 화려한 조명을 올려다보았다. 아니요, 민혁 씨. 그날은 지옥이 아니라 기회였어요. 우리가 얼마나 강한지, 그리고 서로를 얼마나 필요로 하는지 깨닫게 해준 기회요. 그녀의 말대로였다. 그날의 사건은 잠자고 있던 사자를 깨웠고 숨겨져 있던 보석을 세상 밖으로 드러내게 했다. 그들은 시련을 통해 성장했고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 제국을 더욱 공고히 했다. 민혁은 수인을 마주보며 그녀의 얼굴을 감싸쥐었다. 당신 말이 맞아. 그리고 이제 이 도시는, 아니 이 세상은 우리 거야. 그 누구도 우리를 막을 수 없어. 그의 눈동자 속에 수인의 모습이 가득 찼다. 수인은 그의 눈 속에서 자신의 미래를, 그리고 그들이 함께 만들어갈 찬란한 전설을 보았다. 사랑해려 민혁 씨. 사랑해 수인아. 영원히. 두 사람은 밤하늘 아래서 깊게 입을 맞췄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그들을 알아보며 수군거리고 사진을 찍었지만 그들은 더 이상 타인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았다. 그들은 당당한 승리자였고 이 밤의 진정한 주인공이었다. 멀리서 들려오는 도시의 소음이 마치 그들을 위한 팡파르처럼 들렸다. 마이바흐의 엔진이 다시 으르렁거렸다. 두 사람은 채 올라타 끝없이 펼쳐진 도로를 향해 질주하기 시작했다. 그들의 앞길에는 오직 탄탄대로만이 펼쳐져 있었다.